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제12장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재의 제2장과 제3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란 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1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일으킬 인문학 혁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2장에서는 이제 어, 언어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데이터로 사전 만들기,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리스트를 뽑는 데 있어서 이 구글 N그램이라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빅데이터가 일으킨 인문학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장 언어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 부분을 간단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있어서 문화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지 않는가, 이건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런 관습을 따르고 또 어떤 관습은 따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영어에서 동사 drive의 과거형으로 drived가 있고 drove가 있는데 불규칙형인 drove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데 어떤 일부의 동사들은 불규칙 형태의 어떤 과거형을 쓴다는 거죠. 이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가장 오래된,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자료들은 역시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발전, 이것을 이제 이 저자들은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탄 것일까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행 연구로서 1930년대에 지프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프의 선행 연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모든 단어의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서 그것들이 각각 몇 번 사용되는지를 찾아보고 단어의 어떤 사용이 과연 평균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종류의 일은 컴퓨터가 그냥 한번 명령 한 줄로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1930년대만 해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지프가 한 것은 이제 율리시스에 나온 어떤 단어들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 가장 최고의 자리는 보면 더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다른 단어들이 있고 1인칭인 i는 2653회 정도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순위표를 보면서 지프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단어의 순위와 빈도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 가장 높은 순위의 단어는 사용 빈도는 이제 가장 많고, 그러니까 1순위는 숫자가 1인데 사용 빈도는 최고 많은 거고 2는 숫자가 2인데 사용 빈도는 그 다음으로 많고, 이렇게 해서 그 빈도와 다른 단어의 어떤 그 순위는 그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들고 있는 것이 그 몇 법칙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파레토 법칙이나 롱테일이라도 하는 그런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전체 부의 뭐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가 불균형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언어에서는 역시 이것보다는 이 지프스의 로, 그러니까 지프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모든 것이 지프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국어 말고 영어에서 영어는 시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은 다 불규칙 동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형을 말할 때는 ed라는 전미사를 붙이는데
일부의 동사들만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여요. 영어 동사의 과거 시제를 만들 때는 ed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에 drive 같은 동사는 그렇지 않고 drove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지프의 법칙에 따르면은 빈도가 높은 동사에 속할수록 불규칙 동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 동사 300개 정도를 찾아봤을 때 이 중에서 빈도가 높은 동사 10개도 역시 불규칙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규칙 동사라는 게 진짜로 영어에서 이상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옛날에는 이 불규칙 동사들처럼 고대 영어는 다 know, knew처럼 이 모음의 교체를 통해 가지고 시제를 나타냈어요. 이게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치음 전미사라고 하는 뜨가 이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치음 전미사라고 하는데 이 ed로 쓰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어에서 하나의 규칙적인 전미사로 쓰이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규칙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ed 형태로 과거형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drive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빈도가 낮은 동사들은 ed 형태로 바뀌지만 빈도가 높은 동사들은 여전히 고대 영어의 어떤 불규칙 동사들의 모음 교체로 인한 어떤 과거형 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ed 규칙이 모든 이제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빈도가 높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옛날의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관습적으로 살아남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동사 12개는 전혀 규칙화의 길을 가지 않고 12세기 동안 그 압력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얼마나 그러면은 오랫동안 버틸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동사의 반감기라는 말을 가지고서 쓰기도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어떤 진화적인 측면 또 생명의 어떤 변화 과정을 탐구할 때 쓰이는 방법들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은 begin의 과거형 began, break를 broke, bring, brought, buy, bought 이처럼 모음 교체로 불규칙화되는 어떤 그 과거 시제 표현이 예측을 해보면은 2500년 이후에는 서기 2500년경에는 이 중에서 177개 중에서 83개만이 이제 남고 나머지는 ed 형태로 바뀔 거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린 drived가 아니고 drove라고 말하나요? drive는 원래 과거에 throve라고 했지만 지금은 drived가 더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drive라는 동사가 drive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게 되고 관습적으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건데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은 이제 점점점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규칙으로 다 바꿔가지고서 새로운 규칙이 생기면은 그 규칙으로 싹 대체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 동사들은 수세기 전에 따랐던 똑같은 패턴을 오늘날에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특히 잦은 접촉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풍화되지 않고 보호받아서 지금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GIF에 의해서 어떤 텍스트라는 것이 하나하나 읽고 궁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맥락적 의미를 다 파악해서 하는 하나의 완전한 장미꽃처럼 이렇게 그 형태의 온전한 것으로서 뭔가 미적인 감각, 미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했다면은 지프의 어떤 그 이유로 이제는 그걸 해체시키고 분해시켜서 꽃잎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맥락을 제거하고 꽃잎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이제 빈도라든지 또 그 안에 어떤 다른 숨어져 있는 수학적인 의미들을 건조하게 찾아보면서 역으로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를 풍부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강의를 이어서 3장을 진행하겠습니다.